우리 지우가.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돌아간다. 창밖의 가로등은 무심하게 빛나고 사람들은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퇴근길을 서두른다. 하지만 나의 시간은 48시간 전 그 차가운 옥상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멈췄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었을 그 딱딱한 바닥. 복도를 채운 건 조화의 비릿한 향기와 기계적인 곡소리뿐이다. 사람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안타깝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라며 값싼 위로를 던진다. 그들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난다. 지우가 왜 떠났는지, 이제 갓 19이 된 아이가 왜 스스로 몸을 던져야 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수연아, 좀 앉아. 손님들 계속 오시는데 당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진혁 씨, 지우가 춥대. 그날 비가 왔잖아. 옥상은 너무 높고 바람이 세서 우리 지우 겁이 많은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연아, 제발. 이미 벌어진 일이야. 사고였다고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잖아. 사고. 남편은 그 단어 뒤로 숨으려 한다. 그는 완벽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보다 이 비극이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워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지우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아이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잉크가 번진 일기장. 그 속에 적힌 이름들. 나는 그 이름들을 심장에 문신처럼 새겼다. 향 연기가 비틀거리며 공중으로 흩어진다. 영정사진 속 지우는 내가 사준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아이가 지옥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 나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술렁인다. 검은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들어온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아이. 뽀얀 피부에 선한 눈매. 누구라도 참 바르게 자랐다고 칭찬할 법한 얼굴. 박준우. 내 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깊고 날카로운 펜촉 자국으로 남겨진 이름. 어머님, 소식 듣고 너무 놀라서 지우랑 정말 친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는 청량하다. 슬픔에 잠긴 듯 미세하게 떨리는 어조, 살짝 젖은 눈가. 완벽한 연기다. 지우를 옥상 난간으로 밀어 넣었던 그 손이 지금은 향을 집어 불을 붙인다. 가느다란 손가락. 지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지우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그 손이 내 앞에서 경건하게 모아진다. 아저씨, 지우,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준우, 내가 지우를 많이 챙겨줬다면서. 와줘서 고맙다. 남편의 손이 가해자의 어깨에 닿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핏줄이 역류하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친다. 저 살인마의 숨소리가 지우의 영정 사진을 더럽히고 있다. 지우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 엄마, 저 손이 무서워. 수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준우의 앞을 막아선다. 준우라고 했니? 우리 지우랑 친했다고? 네, 어머니. 지우가 평소에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 꿈에도 몰랐겠지. 내가 한 짓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넌 꿈에도 상상 못했겠지. 빈소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는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꽂힌다. 진혁이 당황하며
수연의 팔을 붙잡는다. 수연아, 애한테 지금 무슨 소리야? 준우 상처받아. 수연은 진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준우의 귓가에 속삭인다. 준우야, 넌 지우가 떨어진 그 높이를 기억하니? 그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 지우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내가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준우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지만 이내 겁먹은 표정이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준우의 눈동자 너머로 찰나의 비웃음을 보았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듯한 오만함.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든든한 배경, 완벽한 성적, 그리고 자신을 감싸는 내 남편이 있으니까. 하지만 준우야, 너는 틀렸다. 자식을 잃은 어미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짐승은 법을 기다리지 않는다. 짐승은 눈에는 눈, 피에는 피로 대답할 뿐이다. 준우 무리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피눈물을 삼켰다. 지우의 영정사진 뒤로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 같다. 지우야, 들리니? 이제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저 애가 누리는 햇빛, 저 애가 마시는 공기, 저 애가 꿈꾸는 미래. 하나씩 아주 천천히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뺏어줄게. 나는 지우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다. 이 장례식장은 지우의 마지막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내 사냥의 시작점이라고. 무너진 세계의 잔해 위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치밀한 계획이 된다. 남편의 비겁함도 가해자의 뻔뻔함도 이제 내 복수의 불길을 키우는 땔감이 될 뿐이다. 기다려, 박준우. 내가 죽인 건 내 딸만이 아니라 내 안의 인간성 그 자체니까. 예술은 고통의 승화라고 했던가. 내 손끝에서 피어나던 우아한 곡선들, 흙의 부드러움, 정으로 돌을 깎을 때의 그 경쾌한 마찰음은 이제 죽었다. 작업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대리석은 미처 완성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내 손에는 이제 조각할 대신 딸의 방, 구석진 곳에서 찾아낸 낡은 태블릿 PC와 조잡하게 찍힌 폭력 기록물들이 들려 있다. 나는 조각가로서의 삶을 폐업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나는 다른 종류의 조각을 시작하려 한다. 박준우라는 견고하고 매끄러운 가짜 우상을 부수고 그 안에 감춰진 추악한 민낯을 도려내는 작업. 태블릿 속 영상 속에서 지우는 울고 있다. 그 옆에서 준우는 마치 즐거운 게임을 하듯 웃으며 지우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진다. 지우가 떨어진 옥상의 높이만큼이나 깊은 절망이 내 가슴을 짓누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이상한 일이다. 준우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지우가 죽던 날의 CCTV는 결정적인 순간에 점검 중이었고 목격자라던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전학을 가거나 입을 닫았다. 이 모든 우연이 겹치려면 누군가의 막강한 힘과 자본이 개입되어야만 한다.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진혁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럽다. 네, 처리됐습니다. 그쪽 부모님께는 제가 따로 연락드렸으니 더 이상 잡음 나오지 않게 하세요. 학학교 측에도 후원금 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후원금? 처리?
진혁은 IT 보안 기업의 대표다. 그의 네트워크는 방대하고 그의 돈은 사람의 입을 막기에 충분하다. 설마 내 남편이 딸을 죽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는 지우의 아빠니까. 하지만 그의 방어적인 태도는 나를 자꾸만 벼랑 끝으로 민다. 진혁이 통화를 마치고 나오다 수연과 마주친다. 그는 짐짓 놀란 기색을 감추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안 자고 있었어? 당신 요즘 너무 안 먹더라. 내일은 같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자. 조각가 협회에서 연락 왔던데 전시회 준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지우가 죽은 지 이제 겨우 보름이야. 당신은 전시회 소리가 나와? 수연아, 지우는 이미 갔어. 죽은 아이 붙잡고 있으면 당신만 망가져. 이제 그만 잊고 일상으로 돌아와. 그게 지우도 바라는 일일 거야. 잊으라고? 박준우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드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잊어? 당신 아까 누구랑 통화했어? 처리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비즈니스 얘기야.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어. 제발 부탁인데 집착 좀 그만해. 경찰도 사고사로 종결했잖아. 당신이 이러는 거 지우를 2번 죽이는 거야. 아니, 지우를 진짜 죽이는 건 범인을 눈앞에 두고 눈 감는 당신이야. 진혁의 어깨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가 화상을 입은 듯 뜨겁고 불쾌하다.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깊이 파헤치지 못하게 치는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왜 준우를 감싸는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모르는 더 깊은 늪이 있는 걸까? 나는 집 안 깊숙한 곳, 창문도 없는 작은 창고를 나만의 전쟁실로 만들었다. 벽면에는 준우의 사진, 그의 가족관계도, 진혁의 최근 동선,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의 명단이 어지럽게 붙어 있다. 조각가는 돌 속에 숨겨진 형상을 찾아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낸다. 나 역시 이 거대한 거짓의 덩어리를 깎아내기 시작했다. 준우가 유독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이유, 그 뒤에 숨은 조력자, 진혁의 서류 가방에서 몰래 복사한 통장 내역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준우의 어머니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장학금. 내 딸이 죽어갈 때 너는 내 남편의 돈으로 꿈을 키우고 있었구나. 손에 쥔 조각칼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붉은 피가 준우의 사진 위로 떨어진다. 눈물이 나지 않는 대신 가슴 속에서는 검은 용암이 끓어오른다. 사냥은 원래 은밀해야 한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 몸을 낮추듯 나도 이제 가면을 써야 한다. 남편 앞에서는 슬픔에 지친 아내로, 세상 앞에서는 딸을 잃고 은둔하는 조각가로.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는 너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 박준우, 내가 가진 그 매끄러운 피부가 공포로 떨리는 그날까지. 그리고 당신, 진혁 씨. 당신이 숨기는 그 비즈니스의 실체가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도려내고야 말 거야. 그것이 설령 내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일지라도.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고 틈새로 스며든다. 나는 벽에 붙은 준우의 사진 위에 붉은색 잉크로 X표를 그었다. 준우야,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어. 진혁이 독일로 출장을 떠났다. 집안은 유령이 머무는 공간처럼 고요하다. 그가 남긴 구두 냄새, 스킨 향기,
그리고 거실에 놓인 단란한 가족 사진이 오늘따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피부를 긁어댄다. 일상으로 돌아오라던 그의 말은 다정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밀이 숨겨진 금고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경고였고, 내가 파헤치는 진실이 자신의 목을 조를까봐 미리 쳐둔 방어막이었다. 서재의 무거운 문을 닫는다. 공기가 무겁다. 책장 깊숙한 곳, 진혁이 가장 아끼는 고서들 뒤에 숨겨진 디지털 금고. 나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숫자들이 무엇인지 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 아니, 그것으론 열리지 않는다. 지우의 생일? 그것도 아니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숫자. 그와 내가 처음 만난 날도, 지우와 관련된 날도 아닌 그가 가장 찬란하게 성공했던 기업 창장일. 금고가 열리는 기계음.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문이 열린다. 그 어두운 입구는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의 목구멍 같다. 나는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 차갑고 빳빳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색 서류철이다. 신탁 자금 관리 내역서. 수혜자의 이름 석자를 확인하는 순간 내 폐부의 공기가 단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다. 오. 매달 내 딸의 학원비보다 많은 액수가. 내가 지우와 외식을 하고 옷을 사줄 때 고민하던 그 푼돈의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지우가 학교 복도에서 그 아이에게 발길질을 당할 때 내 남편은 그 아이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성을 쌓아주고 있었다. 수연은 실성한 듯 헛웃음을 터뜨린다. 장학금? 아니었어. 이건 부양이잖아. 종이를 쥔 손이 경련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직감이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이끈다. 서류철 맨 아래 밀봉된 흰색 봉투 하나가 보인다. 겉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지만 직감적으로 안다. 이것이 이 모든 비극의 설계도라는 것을.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낸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검체 A 강진혁, 검체 B 박준우. 결과 상기 두 검체는 친자 관계일 확률이 99.99%임. 세상이 멈춘다. 아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인간이 내 딸을 죽인 살인마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지우가 피를 흘리며 옥상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진혁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 죽어가는 딸에 대한 애통함이었을까? 아니면 살아남은 아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계산이었을까? 머릿속에서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왜 CCTV가 사라졌는지, 왜 목격자들이 입을 닫았는지, 왜 진혁이 그토록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사고로 덮으려 했는지. 그는 딸의 죽음을 슬퍼한 게 아니라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비명을 지른다. 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지우가 당신 딸이잖아. 우리 지우가. 당신 눈앞에서 웃던 내 자식이잖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목구멍에 뜨거운 쇳물이 가득 찬 것 같다. 나는 바닥을 기며 지우의 사진을 찾는다. 하지만 눈앞이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옥은 사후에 가는 곳이 아니었다.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품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진혁은 나를 안아줄 때마다 준우의 피 묻은 손을 숨기고 있었고, 나를 위로할 때마다 내 딸의 비명을 돈으로 막고 있었다. 환상이 보인다. 옥상 난간, 지우가 준우에게 밀려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 준우의 뒤에서 진혁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준다. 괜찮다.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리고 지우가 추락한다. 지우의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진혁과 준우는 나란히 서서 지우의 시신 위로 하얀 천을 덮는다. 그들은 가족이다. 나는, 그리고 내 딸 지우는 그들의 완벽한 세계를 방해하는 불청객이었을 뿐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은 어느새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고 있다. 바닥에 흩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마치 지우의 유서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눈물은 말랐다. 경악과 슬픔이 지나간 자리엔 오직 단단하고 날카로운 파괴의 의지만이 남았다. 조각가로서 나는 알고 있다. 잘못된 기단 위에 세워진 상은 부수어야만 한다. 뼈대부터 썩어버린 이 가정을, 이 가증스러운 혈연의 굴레를 내 손으로 직접 가루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복수의 대상이 명확해졌다. 박준우, 그리고 그를 괴물로 키우고 내 딸을 2번 죽인 강진혁. 진혁 씨, 출장 즐겁게 다녀와. 당신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가진 모든 핏줄이 어떻게 서로를 잡아먹는지 보여줄게.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금고에 넣는다. 문을 닫는 소리가 경쾌하다.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나는 서재를 나와 지우의 방으로 향한다. 지우의 침대에 얼굴을 묻고 다짐한다. 엄마는 이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을 거야. 너를 밀어버린 자들, 너를 외면한 자들을 모두 끌고 함께 떨어질게. 지우야, 엄마가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희망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희망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내가 가장 잔인해질 수 있는 완벽한 무대니까. 복수는 예술과 닮아 있다.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틈새를 찾아내어 날카로운 정으로 단숨에 내리쳐야 한다. 나는 오늘 조각가 수연이 아닌 길을 잃은 친절한 이방인이 되기로 했다. 멀리서 학원을 빠져나오는 준우의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 사이에서 준우는 빛난다. 훤칠한 키,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휘어잡는 그 여유로운 미소. 내 딸 지우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함에 얼마나 떨었을지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나는 멈춰선다. 뜨거운 피는 차가운 머리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심장 밑바닥에 끓어오르는 사리를 누르고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박아 넣는다. 준우가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나온다. 수연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해 지도를 묻는다. 학생, 미안한데 이 근처에 있는 갤러리 숲이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 길을 좀 헤매네. 아, 거기요? 여기서 2블록 더 내려가셔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보여요. 조금 멀긴 한데 제가 저쪽 방향으로 가니까 같이 가드릴까요? 친절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지우를 옥상으로 몰아넣던 그 악마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준우의 태도는 무해해 보인다. 나는 녀석의 옆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가까이서 본 준우의 얼굴은 독한 마약 같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그리고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것은 내가 20년 동안 사랑해온 남자 강진혁의 판박이다. 남편의 얼굴을 한가해자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한 얼굴에 뒤섞여 있다. 준우의 얼굴에서 진혁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른다. 고마워요. 학생은 참 착하네. 부모님이 참 뿌듯해 하시겠어. 아, 부모님은 바쁘셔서 저한테 큰 관심 없으세요.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믿어주시는 분, 선생님이니? 아니요, 후원자 아저씨요. 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도와주신 분인데 정말 멋진 분이거든요. 제 롤모델이기도 하고. 나중에 저도 그 아저씨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후원자 아저씨. 준우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고막을 찢는 것 같다. 진혁은 준우에게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 괴물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주는 전능한 신이었다. 준우의 눈에 어린 그 순수한 동경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지우에게는 차가웠던 아빠가 이 아이에게는 멋진 롤모델이었다니. 지우가 아빠의 눈길 한 번을 갈구하며 방황할 때 진혁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야망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저씨를 아주 많이 좋아하나 보네. 네, 그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사람은 높은 곳에 서야 한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면 결국 승리하는 건 나라고요. 진혁의 철학이다. 약육강식의 논리로 무장한 그 비정한 문장들이 준우를 괴물로 키운 자양분이었다. 준우는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배운 것이다. 아버지가 깔아준 비단길 위에서 타인의 고통은 밟고 지나가야 할 낙엽짐으로 여겼겠지. 갑자기 준우의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진혁 대표. 순간적으로 사리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린다. 가방 속 조각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나는 숨을 고른다. 이것은 너무 짧은 복수다. 아저씨한테 전화 왔네요. 저 여기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갤러리는 저기 앞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에요. 그래, 덕분에 잘 찾아왔어. 이름이 준우라고 했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아, 아까 친구들이 부르는 거 들으셨나 봐요? 네, 박준우예요. 준우야, 세상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많단다. 가끔은 높은 곳보다 바닥이 더 정직할 때가 있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야, 그냥 아줌마가 나이가 드니 말이 많아지네. 조심해서 가렴. 우리 곧 다시 보게 될 것 같구나. 준우가 멀어진다. 달려가 전화를 받는 준우의 뒷모습은 영락없이 아빠의 칭찬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그것이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지우의 마지막 모습을 겹쳐본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버려졌던 내 딸. 그 딸을 죽인 아이가 내 남편을 우상 숭배하며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은 비극을 넘어선 모욕이다. 나는 이제 결심했다. 단순히 준우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준우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후원자 아저씨가 사실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딸을 버린 비겁한 인간임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혁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그 핏줄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조각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흠집은 준우의 그 견고한 동경에 낼 것이다. 서서히 아주 조금씩 너희들의 신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려주마.
독일 출장에서 돌아온 진혁의 가방에서는 이국적인 면세점 향수 냄새와 비즈니스맨 특유의 피로가 묻어난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겠지. 이 입술로 그 아이에게 높은 곳에 서라고 축복했겠지. 침실의 조명을 낮춘다. 어둠은 진실을 폭로하기에 가장 좋은 배경이다. 나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다. 푸른색 서류철과 흰색 봉투. 그것들이 시트 위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우리 관계를 끝내는 조종치고는 충분히 웅장했다. 진혁의 눈동자가 서류에 닿는 순간 그 매끄럽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진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저런 표정은 처음 본다. 경악, 공포, 그리고 이내 차오르는 비굴함. 수연아, 이거 어떻게 당신이? 독일은 좋았니? 당신 아들한테 줄 선물도 사왔어. 신탁 자금으로는 부족했나 봐. 오해야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오해. 가해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비겁한 단어다. 나는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과정을 슬로 비디오처럼 지켜보았다. 명망 있는 기업가, 지우의 자상한 아빠, 나의 완벽한 남편이 한순간에 추악한 죄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통쾌함보다 더 큰 공동이 생겨난다. 내 딸의 죽음이 이 남자의 비겁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을 뿐이니까. 진혁은 수연의 발치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조차 지우의 비명보다 가볍게 느껴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 그놈. 18년 전에 딱 한 번 실수로 생긴 아이였어. 나도 괴로웠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몰래 돈만 보냈던 거야. 그런데 그놈이 지우랑 같은 학교일 줄은. 지우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꿈에도 몰랐다고? 지우가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당신은 병원보다 먼저 변호사를 불렀어. CCTV를 지우고 아이들의 입을 막았지. 왜? 당신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당신의 그 고결한 인생에 오점이 남는 게 두려워서? 지우는 이미 죽었잖아. 죽은 지우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어. 하지만 준우 그놈도 내 자식이야. 내 핏줄이라고.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감옥에 쳐넣어?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냐고. 아, 준우도 내 자식이다. 그 문장이 내 심장을 조각낸다. 진혁에게 지우는 잃어버린 과거였고 준우는 지켜야 할 미래였다. 그는 딸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아들의 안위를 샀다. 죽은 아이는 말이 없으니 살아있는 아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그 짐승 같은 논리가 이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킨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깨달았다. 이 남자는 괴물을 낳은 게 아니라 스스로 괴물이 되어 그 괴물을 키워내고 있었다는 것을. 진혁은 갑자기 울음을 그치더니 서재로 달려가 수표책과 서류 뭉치를 들고 온다. 이제 그는 슬픔을 연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본연의 비즈니스맨으로 돌아와 거래를 시도한다. 수연아, 자, 여기 50억이야.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재단도 만들어 줄게. 조각가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우 이름으로 추모 재단 만들어서 좋은 일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이 집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가자.
가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해. 응?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며 살게. 50억? 우리 지우 목숨값이 참 비싸네. 이 돈이면 내 딸이 옥상에서 떨어질 때 느꼈던 그 공포가 씻겨나가니 이 종이 쪼가리로 당신 아들의 죄가 닦여?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이 이걸 터뜨리면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해. 지우는 사생아, 오빠에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딸로 평생 조롱받을 거야. 당신이 진정으로 지우를 위한다면 여기서 멈춰.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모두를 위한 길. 진혁이 말하는 모두의 지우와 나는 없었다. 그 안에는 오직 강진혁의 명예와 박준우의 미래뿐이었다. 그는 침묵의 대가로 나를 화려한 감옥에 가두려 한다. 거액의 합의금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건네며 죽은 딸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라고 속삭인다. 비릿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른다. 나는 그가 내민 수표를 천천히 찢어 그의 얼굴에 뿌렸다. 종이가루가 눈처럼 흩날린다. 진혁 씨,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조각가는 말이야. 완성된 작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수연아, 부숴버려. 뼈대까지 전부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폐기 처분하지. 당신이 세운 이 가짜 성벽들, 내가 하나씩 내 손으로 부숴줄게. 진혁은 쫓기듯 방을 나갔다. 아마 밤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을 세우겠지. 돈으로 안 되면 권력으로, 권력으로 안 되면 회유로 나를 막으려 들 것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진혁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로 지식였다. 준우도 그의 자식이고 지우도 그의 자식이다. 그렇다면 가장 공평한 복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두 세계가 충돌하여 서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비가 아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아들이 아비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 핏줄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서로의 살점을 뜯게 만드는 것. 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우야, 아빠가 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아빠가 널 위해 지옥의 문을 열어줬어? 이제 엄마가 그 안으로 저들을 밀어 넣을게. 복수의 레시피에 침묵이라는 재료는 없다. 오직 폭로와 파멸만이 남았을 뿐이다. 나는 이제 거액의 합의금 대신 그들의 피로 쓴 고해성사를 받아낼 것이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하지만 내 안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진혁 씨, 당신이 제안한 새로운 삶. 고맙게 받아들일게. 당신과 당신 아들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아주 새로운 사냥꾼의 삶 말이야.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만이 서늘한 안광처럼 빛난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파일.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화면 속에는 지우가 있다. 옥상 난간 끝에 몰린 채 비바람에 젖은 교복을 입고 떨고 있는 내 아이. 그리고 그 앞에는 준우가 서 있다. 준우는 지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무언가 속삭인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지우의 절망적인 표정만으로도 그 공간이 얼마나 지독한 지옥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다. 박준우를 단번에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스모킹건.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준우의 모범생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법은 더 이상 그를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겨주지 못할 것이다. 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지우를 밀어버린 그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의 뒷부분, 준우의 입모양을 읽어내려가던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준우는 지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내 아빠야. 넌 그냥 내 앞길 막는 가짜일 뿐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 영상을 터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폭력을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준우와 진혁의 관계, 즉, 내 남편의 추잡한 외도와 혼외자의 존재가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다. 유명 조각가의 딸, 배다른 오빠에게 죽임을 당하다. 성공한 IT 기업가의 이중생활, 불륜이 낳은 비극,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지우의 이름을 난도질할 것이다. 죽어서까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가십거리로 소모될 내 딸. 평생을 우아하고 고결하게 지켜온 나의 사회적 위치와 예술가로서의 명예 또한 진흙탕 속에 처박힐 것이다. 딸의 복수를 위해 딸의 명예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잔인한 모순.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 내 치부를 온 세상에 발가벗겨 보여줘야 하는 딜레마. 나는 마우스 위에 올린 손가락을 차마 누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다. 진혁이 소리 없이 들어와 수연의 등 뒤에 선다. 그는 화면 속 영상을 확인하고는 낮게 신음한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어린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파멸에 대한 공포다. 수연아, 그 영상 지워야 해. 이건 지우를 위한 게 아니야. 지우를 위한 게 아니라고? 범인이 여기 찍혀 있는데 우리 딸이 죽기 직전에 저 짐승 같은 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다 나와 있는데. 생각해봐. 이게 퍼지면 세상 사람들이 지우를 동정할 것 같아? 아니, 비웃을 거야. 첩 자식한테 밀려 죽은 불쌍한 애라고 낙인 찍힐 거라고. 당신 평생 공들인 커리어는? 우리 회사 주가는? 다 무너져. 지우가 정말 자기 때문에 엄마가 망가지는 걸 원할까? 지금 당신 살겠다고 죽은 지우 이름을 팔아먹는 거야? 아니, 난 지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자는 거야. 준우는 내가 따로 벌할게. 외국으로 보내서 평생 죽은 듯 살게 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하지만 이 방식은 아니야. 제발, 수연아. 딸을 2번 죽이지 마. 딸을 2번 죽이지 마라. 남편의 비겁한 협박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그는 지우의 명예를 방패 삼아 자신의 추문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나 역시 두렵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정어린 시선, 불쌍한 여자라는 꼬리표. 지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볼 자신이 내게도 없었다. 나는 조각칼을 들어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 촬영 모델을 사정없이 짓눌렀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데 왜 내 복수는 뜨거운 오물처럼 나를 먼저 더럽히려 하는 걸까? 딸을 위해 가해자를 감옥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딸을 위해 이 추악한 진실을 덮고 나만의 지옥에서 복수를 이어갈 것인가? 창밖으로 동이 터온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나의 눈은 핏발이 서 있다. 나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삭제 버튼 대신 복사 버튼을 눌렀다. 법은 공평하지 않다. 법으로 준우를 벌하려면 지우의 영혼까지 낱낱이 해체되어 법정의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나는 결심했다. 지우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저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길. 세상의 법이 아닌 수연의 법으로 집행하는 복수. 진실을 터뜨려 함께 타 죽는 불나방이 되는 대신 나는 저들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드는 독을 품기로 했다.
진혁 씨, 당신 말이 맞아. 지우를 위해 이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게.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내가 침묵하는 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더 긴 고통을 주기 위해서니까.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모성의 딜레마는 끝났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을 내 곁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서서히 버림받게 만드는 고문뿐이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거울 속에는 딸을 잃은 슬픈 엄마도 명망 있는 조각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복수의 재료로 삼은 서늘한 눈빛의 괴물만이 서 있었다. 지우야, 엄마가 내 명예는 지켜줄게. 하지만 저들의 숨통은 내가 직접 끊을 거야. 아주 우아하고 아주 잔혹하게. 복수는 단순히 대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을 지옥으로 바꾸고 그가 가장 갈구하던 사랑이 사실은 독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법정의 판사는 준우에게 고작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겠지만 나는 그에게 평생을 도망칠 수 없는 심리적 감옥을 선사하기로 했다. 나는 진혁의 서재로 들어가 차가운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어제까지 나를 설득하려 애쓰던 진혁의 얼굴에는 비굴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영상을 터뜨리지 않기로 했으니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이 안전할 것이라 믿는 모양이다. 진혁 씨, 당신 말이 맞아. 지우를 위해 조용히 덮기로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말만 해. 뭐든 다 들어줄게. 재단 설립. 아니면 별장 명의를 당신으로 돌려줄까? 아니, 준우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지우가 쓰던 그 방에서 살게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준우를 여기로 데려오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아들이잖아. 밖에서 불안하게 떨게 하느니 내 눈앞에 두고 내가 직접 교화시키겠다는 거야.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사람 만들어 놓을게. 그게 내가 지우에게 속죄하는 방식이야. 교화. 그 우아한 단어 아래 감춰진 나의 송곳니를 진혁은 보지 못한다. 그는 내가 슬픔에 미쳐 모성애를 투사할 대상을 찾는 것이라 착각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자신의 비겁함이 정당화될 테니까.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짐 가방을 집 안으로 들였다. 지우가 숨쉬던 방, 아이가 좋아하던 연보라색 커튼과 아직 지우지 못한 기말고사 계획표가 벽에 붙어 있다. 그 신성한 공간에 지우를 죽인 아이가 발을 들인다. 준우는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가방을 지우의 침대 위에 놓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침대에 눕는 풍경. 이보다 기괴한 조각품이 또 있을까? 아줌마, 진짜 제가 여기서 지내도 돼요? 아저씨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다고는 하셨는데. 그럼 준우는 이제 이 집 아들이나 다름없단다. 지우가 쓰던 물건들 불편하면 치워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실은 이렇게 큰 방 처음 써보거든요. 아저씨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아이의 욕망이 눈동자에 이글거린다. 준우는 자신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탔다고 믿는다. 지우를 밀어버린 대가로 지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운 좋은 승리쯤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준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부드러운 머릿결, 진혁과 똑같은 결이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내가 심어줄 것은 따뜻한 가족애가 아니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들어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 가정의 식사 시간이다. 진혁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고 준우는 연신 고기를 집어먹으며 들떠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와인을 따른다. 준우야, 밥 먹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아주머니 피곤하시니까 말썽 피우지 말고. 여보, 애한테 왜 그래요? 준우야, 편하게 먹으렴. 아줌마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기쁘단다. 우리 지우가 못다 한 효도를 내가 대신해 줄 것 같아서. 준우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춘다. 지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하지만 나는 생긋 웃으며 준우의 접시에 정성껏 발라낸 생선살을 올려준다. 지우는 생선을 참 좋아했어. 너도 좋아하니?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준우의 목을대가 울렁인다. 녀석은 죄책감을 느껴서 떠는 게 아니다. 피해자의 엄마가 보여주는 이 과도한 친절이 본능적으로 기괴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이 달콤한 호의를 거부할 수 없다. 평생을 숨겨진 자식으로 살며 갈구해온 정통성 있는 안식처가 바로 여기니까. 나는 거미처럼 조용히 실을 뽑아내어 준우를 칭칭 감는다. 녀석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질 때까지, 진혁이 준우를 볼 때마다 죽은 딸의 환영에 시달려 미쳐버릴 때까지. 모두가 잠든 밤, 나는 홀로 거실에 나와 지우의 방문을 응시한다. 그 안에는 살인마가 단잠을 자고 있다. 나는 주방에서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꺼내 들었다. 금방이라도 방으로 뛰어들어가 녀석의 심장을 꿰뚫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는다. 손등에 핏줄이 돋고 호흡이 가빠진다. 하지만 나는 칼을 내려놓는다. 단숨에 끝내는 죽음은 복수가 아니다. 나는 다시 거실벽에 걸린 대형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인자한 안주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눈동자에는 지옥의 불꽃이 타고 있다. 준우야, 넌 오늘 지우의 침대에서 아주 달콤한 꿈을 꾸겠지. 하지만 내일부터 내가 먹는 물,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덮는 이불, 그 모든 것에 지우의 비명이 섞여 있을 거야. 넌 내 발로 이 집을 나갈 수 없을 거다. 내가 너를 완벽한 속죄의 조각상으로 깎아 마칠 때까지는. 거미줄은 이제 막 쳐졌다. 진혁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준우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줄 위에 올라탔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줄을 아주 미세하게 흔드는 것뿐이다. 그들이 서로의 발을 헛디뎌 추락할 때까지. 그 추락의 끝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옥상 바닥까지. 기괴한 동거의 첫날 밤이 저문다. 집안 곳곳에서 죽은 딸의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 나는 미소 짓는다. 사냥터가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사냥꾼은 잠들지 않아도 된다. 음식은 몸에 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정보다. 혀를 자극하고 위를 채우는 행위는 무방비한 인간의 경계심을 무너뜨린다. 나는 오늘 지우가 가장 좋아하던 레시피들을 꺼냈다. 달콤한 생크림을 얹은 호박 스프, 로즈마리 향이 밴 양갈비 스테이크, 그리고 붉은 핏빛을 닮은 비트 샐러드. 주방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기가 거실을 점령한다. 하지만 이 향기 속에는 지우의 채취가 섞여 있다. 죽은 아이가 먹고 싶어 했던, 하지만 끝내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던 마지막 소망들. 나는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 준우의 앞에 놓는다. 이것은 식사가 아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가해자의 몸속에 강제로 이식하는 죄이다. 준우야, 어서 앉으렴. 오늘 고기가 아주 연하게 잘 구워졌어. 지우가 생일에 꼭 해달라고 노래를 불렀던 건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기쁘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줌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저 솔직히 이런 근사한 저녁은 처음이라 좀 떨려요. 준우가 고기를 크게 썰어 입에 넣는다. 녀석의 턱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지우의 부서진 뼈 소리를 듣는다. 고기를 씹는 저 천진난만한 표정 뒤에 숨은 사리의 흔적들. 준우는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식욕을 탐닉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녀석이 한 입 한 입 삼킬 때마다 내가 식탁보 아래 교묘하게 배치한 지우의 흔적들이 녀석의 무의식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식탁 중앙의 꽃병에는 지우의 장례식에 쓰였던 것과 같은 백합이 꽂혀 있다. 녀석의 발치에는 지우가 아끼던 강아지 인형이 마치 녀석의 발을 감시하듯 놓여 있고,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클래식은 지우가 투신하기 직전까지 이어폰으로 듣던 바로 그 곡이다. 준우야, 그 소스 어떠니? 지우가 비릿한 걸 못 참아서 내가 특별히 향신료를 많이 넣었거든. 꼭 피 냄새를 가려주는 것 같지 않니? 네. 네. 향이 좀 진하긴 한데 맛있어요. 수연아, 애 먹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피 냄새라니. 어머, 내가 무슨 말을. 조각가들은 철분 냄새에 예민해서 그래요. 준우야, 많이 먹어. 넌 한창 클 나이잖니? 지우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너는 지우 목까지 커야지. 식사가 중반을 넘어설 즈음 집안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인다. 내가 미리 손을 써둔 전기 회로의 장난이다. 준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백합의 진한 향기가 폐부를 찌르고 지우가 듣던 음악의 고음역대가 녀석의 고막을 자극한다. 죄책감은 논리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공포다. 녀석이 아무리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자신을 세뇌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다. 자신이 옥상에서 밀어버린 아이의 방에서 그 아이가 쓰던 식기로 그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원초적인 불쾌함. 준우의 시야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식탁 끝 어두운 구석에 지우가 서 있다. 젖은 교복을 입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환영. 저기 방금 누가 왜 그러니, 준우야?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준우가 도망치듯 자리를 뜬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지우의 일그러진 얼굴이 겹쳐 보일 것이다. 수돗물에서는 지우의 비명 같은 수압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얀 타일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붉은 반점들이 피어오를 것이다. 나는 남겨진 진혁을 향해 서늘하게 웃어 보였다. 진혁 씨, 당신 아들이 참 예민하네. 지우랑 닮았어. 지우도 겁이 많아서 혼자서는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수연아, 제발 이제 그만해. 준우 발작 일으키겠어. 당신 정말 이 애를 미치게 할 작정이야? 미치게 하다니? 난 단지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있을 뿐이야. 지우가 받지 못한 사랑을 준우에게 다 쏟아부어 주는 중이라고. 이게 당신이 원한 가족 아니었어? 식탁의 불은 꺼졌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우는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켜둔 채 밤을 지새운다. 하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내 발소리, 긁는 듯한 조각칼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지우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흐느낌이 녀석의 수면을 난도질할 것이다. 독은 접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다정한 말투, 녀석을 쳐다보는 나의 축축한 시선,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가구에 스며든 지우의 기억. 그 모든 것이 준우의 신경계를 파괴하는 신경독이다. 준우는 이제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지우가 그냥 떨어진 거야. 아저씨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단 말이야. 녀석의 부정이 커질수록 환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진혁 씨, 당신이 지켜주려던 그 핏줄이 스스로 자기 눈을 파내고 자기 귀를 자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분이 어때? 만찬은 끝났다. 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죄악이 녀석의 뱃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녀석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일뿐이다. 지우야, 맛있게 먹었니? 이제 곧 저 아이가 내 목까지 피를 토하게 될 거야. 엄마의 요리는 아직 디저트가 남았단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각칼을 집어들었다. 돌을 깎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운다. 준우의 비명 소리가 그 리듬에 맞춰 조율될 날이 머지않았다. 공포는 전염된다. 지우의 환영에 시달려 밤새 비명을 지르는 준우를 보며 진혁은 깨달았을 것이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아내의 탈을 쓴 악마가 설계한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내가 단순히 슬퍼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을 하나씩 도려내고 있는 도살자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어둠이 내린 거실, 진혁이 급하게 짐 가방을 챙겨 나온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다. 준우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진혁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석에 웅크려 있다. 준우야, 정신 차려. 지금 나가야 해. 여기서 더 있다간 우리 둘 다 죽어. 차 준비됐으니까 일단 별장으로 가 있자. 아저씨, 아니, 아빠, 지우가 저기 서 있어요, 엄마가. 나 무서워요. 준우의 무너진 자아 위로 진혁의 야망이 흔들린다. 진혁은 이 괴물을 낳은 책임보다 이 괴물이 내뱉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가 현관문을 열려는 찰나 나는 거실 조명을 켠다. 눈부신 백색광이 그들의 비겁한 도주로를 비춘다. 수연은 우아한 실크 가운 차림으로 계단 위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본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다. 밤바람이 찬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준우는 아직 디저트도 다 안 먹었는데. 수연아, 적당히 해.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야. 애가 미쳐가는 거 안 보여? 더 이상은 못 참아. 준우 데리고 나갈 거야. 당신이 고소하겠다면 해. 내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고수, 내가 고작 그 따분한 법으로 당신들을 벌할 줄 알았어? 진혁 씨, 당신이 준우를 지키기 위해 썼던 그 수많은 돈들, 회사 돈이더구나. 진혁의 움직임이 멈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그에게 USB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진혁이 지난 10년간 준우와 그의 생모에게 보낸 비자금 내역, 그리고 지우의 사고를 덮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IT 보안기업 대표가 보안이 참 허술하더라. 당신 서재 금고보다 당신 비서의 컴퓨터가 더 많은 걸 말해주던걸.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이 정도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회적 지위는 오늘로 끝이야. 진혁은 가방을 떨어뜨린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아들 준우를 데리고 나가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왕국을 지킬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가장 추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사랑과 욕망이 충돌할 때다. 진혁은 준우를 쳐다본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내 핏줄을 향한 애정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방해물을 보는 혐오감이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 장부. 그것만은 제발.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내 회사, 내 명예. 내가 어떻게 쌓아온 건데. 그럼 준우는 당신 아들이라며, 당신 핏줄이라며. 준우, 그놈이 먼저 사고 친 거야. 난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제 나까지 죽게 생겼잖아. 수연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준우를 경찰에 넘기든 당신 마음대로 조각을 하든 난 상관 안 할게. 제발 그 장부만 돌려줘.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온다. 자신이 유일한 신으로 믿었던 아버지, 자신을 위해 뭐든 해줄 것 같던 그 거대한 거인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던지는 광경. 준우에게 가해진 그 어떤 심리적 고문보다 아비의 배신은 더 치명적이다. 녀석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다. 지우가 옥상 난간에서 느꼈던 그 고립감,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는 그 절대적인 절망이 이제 준우의 가슴에 고스란히 박힌다. 아빠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아빠가 다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우 죽을 때 아빠도 옆에 있었잖아. 준우의 입에서 튀어나온 진실. 진혁은 당황하며 준우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다. 찰싹 소리가 거실을 찢는다. 입 다물어. 이 미친놈아. 내가 죽인 거야. 난 구해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수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어머, 지우야. 보고 있니? 내 아빠가 내 오빠를 때리네.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이 모습, 참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지. 파멸의 전야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숨기고 있던 진실의 거울을 비췄을 뿐이다. 그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추악함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를 핥히기 시작했다. 진혁은 장부를 되찾기 위해 나를 향해 손을 뻗지만 나는 그 손을 가볍게 피한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다. 진혁 씨, 당신한테 기회를 줄게. 내일 아침까지 준우를 지우가 떨어진 그 옥상으로 데려가. 거기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수하게 해. 그럼 장부는 생각 좀 해보지. 진혁은 넋이 나간 채 준우를 끌고 방으로 들어간다. 준우는 이제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간다. 그의 눈에선 더 이상 동경도 생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지우의 사진을 닦는다. 복수는 사냥개들을 풀어 서로를 물어뜯게 하는 것이다. 아비는 지위를 위해 아들을 버렸고 아들은 배신감에 아비의 비밀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다. 내일이면 이 기괴한 연극의 막이 내릴 것이다. 지우야, 이제 바람이 잦아들고 있어. 엄마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에서 저들이 어떤 피날레를 장식할지 기대되지 않니? 나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이것은 장부가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입장권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들에게 VIP 좌석을 예약해 두었다. 지우의 일주기. 하늘은 1년 전 그날처럼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습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옥상 난간의 철망이 울어댄다. 이곳은 지우의 숨이 멈춘 곳이자 내가 세운 복수의 재단이다. 나는 진혁과 준우를 이곳으로 불러냈다. 진혁은 품 안의 장부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준우는
아비에 대한 배신감과 지우의 환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광기로 이곳에 섰다. 지우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 그곳엔 내가 미리 준비한 마지막 조각상이 천에 덮인 채 놓여 있다. 준우는 난간 끝에 서서 허공을 응시한다. 녀석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다. 진혁은 준우를 살피는 대신 내 손에 들린 USB와 서류 가방만을 노려보고 있다. 왔잖아. 시키는 대로 여기 왔다고. 이제 그 장부 내놔. 준우 저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약속대로 우리 인생에서 꺼져. 우리 인생? 아빠한테 내 인생이 있긴 했어? 아빠한테 난 그냥 버려도 되는 카드였잖아. 지유처럼. 닥쳐.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어. 내가 지우를 밀지만 않았어도, 내 엄마가 나를 협박하지만 않았어도 난 이렇게 안 살았어? 진혁의 외침이 옥상 허공에 흩어진다. 준우는 아비의 입에서 나온 너만 아니었으면이라는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녀석의 안에 남은 것은 파괴적인 폭주뿐이다. 준우는 진혁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움켜쥔다. 아빠도 똑같아. 지우가 죽어갈 때 아빠가 뭘 했는지 알아? 준우야, 넌 가만히 있어. 아빠가 치워줄게라고 했어. 아빠도 살인자야. 나랑 똑같은 괴물이라고. 두 남자가 바닥을 굴러다니며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옷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난투극을 벌인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가증스러운 유대감이 서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변했다. 아비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식의 목을 누르고 자식은 배신감에 아비의 눈을 찌르려 한다. 나는 그 광경을 서늘하게 지켜본다. 마치 낯선 타인의 연극을 관람하는 평론가처럼. 가슴속에는 지옥의 불꽃이 일렁이지만 내 표정은 대리석처럼 차갑다. 보렴, 지우야. 저게 내가 사랑했던 아빠고 내가 두려워했던 오빠의 민낯이야. 서로를 지키겠다던 그 고귀한 핏줄이 결국 서로를 잡아먹는 짐승에 피었다는 걸. 진혁이 준우를 거칠게 밀쳐내고 숨을 헐떡이며 일어선다. 수연아, 봤지? 저놈 미쳤어. 저놈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널 위해 저놈을 처리해줄게. 경찰에 넘기든 여기서 밀어버리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제발 그 장부만 내 명예만 돌려줘. 진혁의 제안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이었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든 USB를 옥상 난간 밖으로 던져버렸다. 장부, 진혁 씨, 그건 처음부터 빈 파일이었어. 당신 비서가 나한테 협조할 리 없잖아. 당신이 두려워했던 건 내 손에 든 증거가 아니라 당신 가슴 속에 숨긴 그 추악한 죄의식이었지. 뭐? 빈 파일? 진짜 증거는 이미 세상에 나갔어. 어제 저녁 당신 회사의 모든 서버에 당신의 비자금 내역과 지우의 사고, 은폐 정황이 담긴 영상이 배포됐지. 지금쯤 당신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이름으로 검색되고 있을 거야. 진혁의 무릎이 꺾인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회적 지위라는 허상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그들에게 법적인 처벌은 오히려 구원일지 모른다. 나는 옥상 중앙에 놓인 조각상의 천을 벗겼다. 그곳에는 지우가 옥상에서 떨어지기 직전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닌 가장 평온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 조각상의 밑단에는 진혁과 준우의 이름이 새겨진 죄의 기록들이 날카로운 정으로 깎여 있다.
너희들에게 내릴 내 마지막 처벌은 죽음도 감옥도 아니야. 평생을 딸을 버린 아비와 동생을 죽인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서로의 면상에서 자신의 죄악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지옥. 준우는 옥상 구석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진혁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소란스러웠던 폭풍이 지나갔다. 진혁은 횡령과 증거인멸로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법정 구속되었고 준우는 정신적 붕괴로 인해 폐쇄병동에 갇혔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창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을 닫을 때마다 들려오는 지우의 웃음소리와 평생을 따라다닐 세상의 손가락질이라는 것을. 나는 지우의 유골함 앞에 섰다. 내 손에는 마지막 조각 도구가 들려있다. 조각상 지우의 가슴팍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지우의 유골 한 줌을 정성스럽게 채워 넣는다. 예술은 고통의 승화라고 했던가. 나의 복수는 이제 이 조각상으로 완성되었다. 지우야, 이제 바람이 불어도 춥지 않을 거야. 엄마가 저들을 너의 발밑에 무릎 꿇려 놓았으니까 이제 넌 영원히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거야. 나는 조각상의 마지막 거친 부분을 부드러운 사포로 문지른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비로소 따뜻하게 느껴진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다시 조각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지우의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저들의 지옥을 관리하는 간수로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이다. 납골당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다. 등 뒤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엄마 이제 됐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무너진 세계의 잔해 위에서 나는 나만의 마지막 걸작을 완성했으니까. 핏줄의 덫은 부서졌고 오직 진실의 조각상만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수는 허무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한다. 그 허무함이야말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라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보다 더 잔인한 지옥은 없습니다. 지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연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처절한 복수극을 끝까지 완성하는 큰 힘이 됩니다.